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전면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3대 요구는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야당은 의대 교수들을 만나 국회에서 의대 증원 과정 전반을 짚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얼어붙은 전국의 정치권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일정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상속세율도 30% 선을 제시했습니다. 쿠팡 측이 점주들에게 배달의 민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를 어기면 무료 배달 매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서울의대 4개 병원 교수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진료 교수 가운데 54.7%인 529명이 휴진이나 수술 일정 등 연기 조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와 희귀 난치 환자, 신장투석실, 분만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이 없는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근접한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러의 군사 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겠지만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뤄질 북러 간 논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에 따른 메시지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적용하고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나와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는 세금을 물리되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도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최고 60%로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대치로 반쪽 상임위 회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YTN에 우원식 의장이 양쪽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지만 상임위 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여야 모두 압박이 될 거라며 시간을 마냥 끌 수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5종이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정저우에서 계속된 대회 마지막 날 서창환과 김선우는 혼성 계주에서 1116점을 따내 이집트 팀을 6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필수 의료의 경우 계속 진료한다고 밝혔지만 교수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조사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눈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휴진 계획 철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 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까지 4곳입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에서 휴진이나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가 54.7%로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이 이탈 뒤 62%대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은 그 반으로 더 떨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증 희귀질환과 응급실,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환자는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루어도 당분간은 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환자분들이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비대위는 교수들에게 휴진에 참여해도 반드시 출근해 병원에 상주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약 변경 사실을 인지 못한 환자 등 긴급한 상황에 있는 외래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전국적인 하루짜리 전면 휴진까지 예고된 상황.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의료계가 집단 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가 개원이들에게 진료 거부 동참을 독려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모든 의사님들이 집단 휴진에 동의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를 수용하면 전면 휴진을 제고하겠다고 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에 정부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의료계에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의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에 18일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8일 예정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18일 마산의료원, 시군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를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심야 약국 190곳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치권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의대 교수들을 만나 국회에서 의대생 증원 과정 전반을 다시 짚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선을 긋는 등 갈등 양상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휴일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들어보겠다며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의료계와 정부 간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회에서 반드시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비대위 요구가 있었고 당장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안 나오면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꾸린 상임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부 대통령실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법은 당 차원의 의료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인 행보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과 또 이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이 정리되는 것은 저는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지만 얼어붙은 전국의 정치권의 중재가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가 의무인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상호 갈등만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9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25 전쟁 뒤 8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극심하게 대치하던 냉전 시절인 지난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은 조소 동맹을 체결합니다.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가 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일종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이었습니다. 구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이후 러시아가 해당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이와 근접한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북러 군사 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 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북러 밀월 관계가 예상보다 많이 진전돼 실제 비슷한 조약이 체결된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이 되고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는 거의 혈맹이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선을 넘는 조약이나 동맹이나 이런 걸 체결해버린다고 그러면 한국을 포기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이 같은 우려를 바탕으로 최근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단 상황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전술 도로 보강이나 지뢰 매설 등 행위를 계속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절연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군이 DMZ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에는 현재 식별되는 건 장벽이라기보단 대전차 장애물과 같은 방벽에 가깝고 길이도 굉장히 짧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도 언급했는데 성태윤 정책실장의 방송 출연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제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의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의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OECD 평균이 한 26.1% 내외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동향을 두고 수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 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도 다소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 첫 시추공을 뚫기 위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60억 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자금 중에서 나머지 60억 원은 석유공사 자체 자금 중에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재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전략회의를 열고 하반기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다음 달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 원달러 시장 거래 시간이 오전 9시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 SNS에서 피터 린치와 얀 하치우스 등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자동차 끼리 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 변경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드시 진로 변경 전 방향 지시 등을 켜는 습관을 갖고 뒤따라오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다음 진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인천의 한 대형 어시장 근처 부둣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겨우 차량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 중앙선을 넘나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도로 양옆을 따라 빼곡히 늘어선 차량, 이중 주차된 차량까지 더해져 왕복 4차선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느라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버스 정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를 매번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은 바로 차들 쪽에 불법 주차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평상시에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전할 때는. 수산물 유통업체 관계자들 차량이 대부분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까지 점령한 겁니다. 몇 안 되는 주차구역도 승용차 한 대 정도 크기라 대부분 1톤이 넘는 수산업자 차량은 도로까지 삐져나오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도로 절반 가까이를 지났는데도 불법 주정차들에 가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 작업용 물건들과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은 더 비좁습니다. 수산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상인들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가 좀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 여기가 주차 공간이 되게 협소합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근처 공터에 한 달 전부터 정식으로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형 화물차 180여 대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연말부터나 운영될 예정이라 불법 주차로 인한 아슬아슬한 주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최근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쿠팡 측이 점주들에게 배달의 민족보다 음식값을 비싸게 받지 말라고 요구한 뒤 이를 어기면 무료 배달 매장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가격을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쿠팡이츠 와우 매장에서 제외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와우 매장이란 쿠팡 회원이면 무료 배달이나 음식값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을 말합니다. 수수료 차이 때문에 18,900원짜리 치킨을 배민으로 시키면 점주 A씨에게 18,490원이 남지만 쿠팡이츠로 시키면 12,976원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쿠팡이츠 음식 가격을 1,000원 더 비싸게 설정해 둔 것이 와우 매장에서 제외된 이유였습니다. 타사 어플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가격이랑 똑같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우 혜택이 떨어진다. 배민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와우 회원 혜택 매장에서 제외된 사례는 A씨만이 아닙니다. 점주들은 쿠팡 수수료가 더 높은데도 경쟁업체와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쿠팡이츠하고 가게 배달하고 수수료 차이가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요. 맞추지 않으면 와우 배지가 탈락이 되니 너무 답답한 거죠. 지난달 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쿠팡 측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와우 배지가 제외된 3일 동안의 매출이 직전 3일보다 70% 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쿠팡이츠 판매 가격에 맞춰 배민 판매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마진 쪽으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원 올리고 다른 데도 1,000원 올리면서 똑같이 팔게 된 거죠. 배달앱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점주들을 압박하고 점주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점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담에 대한 전가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먹이 사슬에 맨 나중에 있는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은 되게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와우 혜택은 점주 부담 없이 쿠팡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다른 배달앱보다 가격을 올려 고객 혜택을 가로채는 매장은 와우 매장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천의 한 국도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닷새 전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도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 위에 서 있는 사고 차량. 119 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차량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50분쯤. 인천 계양구 장기사거리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2대가 거의 한 대 한 대 반파가 돼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이렇게 크락션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와 SUV 운전자 등 나머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저녁 7시 50분쯤엔 대전시 용문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트럭이 튕겨져 나가며 앞에 주차돼 있던 SUV와 11톤 트럭과 사중추돌을 일으켰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인천 미추홀구 은신처에 숨어있던 3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인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차에 타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차 문을 여는 순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 인출기를 돌며 모두 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오늘도 불볕더위가 예고돼 있는데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모기 개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비가 많이 내린 데다 최근 기온까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풀숲 곳곳에 텐트가 들어섰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모기를 의식한 듯 방충망은 꼭 닫고 모기 기피제와 바르는 약도 챙겼습니다. 애기가 안 그래도 좀 어리니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는 좀 모기 기피제 이런 것도 좀 뿌리고 했는데 네.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불청객 모기 활동도 덩달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일 발표하는 모기 예보제를 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모기 활동 지수는 가장 높은 100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모기 발생 단계는 4단계로 불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단계는 야외에 모기 유충 서식지가 50에서 100% 범위로 형성된 단계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집안에 침입하는 모기가 하루 5마리에서 10마리에 이릅니다. 또 밤새 야외에서 운동한 뒤
한 곳에서 정지 상태로 10여 분을 머무르면 5마리 이상의 모기에 뜯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모기 개체 급증은 이른 봄부터 유난히 잦은 비가 내린 것과 연관이 큽니다. 물 웅덩이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일찍부터 조성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높은 기온으로 유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성충 개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성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모기의 그 산란 장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또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죠. 모기가 급증하면서 하천과 공원에 약품을 살포하고 드론을 동원하는 등 방역 작업도 바빠졌습니다. 모기 활동은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며 주거지나 공원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낮 시간 전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호물자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이 지역 난민들에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가자지구 전역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 주축 세력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남단 라파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احنا رحلت الحين 6 مرات 7 مرات ما فيش منطقه امن انا مش شايف منطقه امن انا الليله ما نمناش من القصف والطخ الطيراني والقذايف اللي برموها. 피난민들은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이스라엘군의 육로 접근 제한과 라파 주요 도로 폐쇄로 더 나빠졌습니다. We need to provide better water and sanitation, and there need to be basic health care to really be able to turn around, not least malnutrition among children. 이스라엘이 일단 응급 조치를 내놨습니다. 인도적 목적을 위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술적인 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 케렘 살롬 검문소부터 살라흐 아틴 도로까지 이르는 길과 그 북쪽이 대상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로 구호 트럭이 이동하기에 위험했던 곳입니다. 무분별한 약탈도 큰 문제였습니다. We've called for a humanitarian ceasefire for months. This is not a new ask. We've called for safety and security on these routes for months. 유엔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68대의 트럭을 통해 구호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하루에 적어도 트럭 500대 분의 물품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조치가 구호 물품 전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은 군이 이 지역을 이동하는 구호 트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물놀이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등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15일 오후 5시쯤 디트로이트 교외 로체스터 힐스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8살 어린이가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는 폭염을 피해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차에서 내린 범인이 반자동 권총을 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경찰은 42살 남성인 용의자가 범행 장소 인근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며 범죄 경력은 없지만 정신병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 8,6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맞붙었던 지난 2022년 두 후보 모두 싫다고 답한 응답자가 13%였던 것에 비하면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78살 생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보다 3살 많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을 조롱하다 자신의 주치의 이름을 틀리게 말해 체면을 구겼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 보수단체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뜻도 모를 거라며 자신처럼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18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7명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본회의를 빨리 개최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 여당의 공조 강화로 민생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 전횡이 이뤄지고 입법 독주 독재가 눈앞에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국가 현안에 대한 다수당의 전횡에는 국민의 질타가 있을 것이라며 여당 역시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특위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에서 방통위 의결 의사정족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온 만큼 주요 법리 중 하나를 허문 것이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기본적인 행간조차 이해 못한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언론개혁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회의 참여 기준인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쏙 뺀 채 구차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는지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이 의문이라며 궁색한 말꼬리 잡기는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빗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당내 일부 의원이 격한 표현으로 두둔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호위 부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다며 공당의 책임성을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완견 발언 논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언론 보도를 겨냥해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화영 진술조작 의혹 등을 두고 언론이 검증보다 검찰 주장을 받아쓴다는 취지인데 일부 의원이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의 지독한 모독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언론인 출신 노종면 의원 역시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 언론에선 애완견, 랩독이라 부른다며 핵심은 애완견 소리를 들을 일이 있었느냐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 측 반응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당화를 정조준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호위무사들이 오물 같은 말을 퍼붓는데 민주당이 오염됐고 병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나아가 법사위, 운영위 독식과 각종 사법부 견제 입법 등을 묶어 이재명 방탄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번 막말 논란에 민주당은 물론 각종 언론단체 역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서 뺨 맞고 언론계에 눈을 흘리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라는 이권을 위해 끝까지 이 악물고 모른 척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이 여권과 검찰, 언론을 향한 전방위적 비판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번 논란이 자칫 원구성 협상 등 여야 협상의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부터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까지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하는 서울의대에 이어 나머지 빅5 병원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하루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참여한 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들어갑니다.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도 일단 18일 총파업에 참여하며 계속 휴진을 이어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의료 대란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만과 아동, 뇌전증 협의체 등 일부 의사단체들은 18일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정부가 파악한 개원의들의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했습니다. 전공의와 의협 간 불협화음도 단체 행동 구심력을 흩뜨려 놓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며 일이 아닌 말만 하고 있다고 의협을 저격했는데 이에 이면택 의협 회장이 불쾌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넉 달 가까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도 요지부동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1학기 이수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단 휴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원의와 의대 교수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의협이 의료계 단일 대우를 만들며 총파업 동력을 키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해 양자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오늘부터 4일 동안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해 양국 국방장관 간 회담을 하고 협력 확대와 무기 수출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9일부터 4일 동안 폴란드를 찾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제2차 한국-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주재하고 방산 수출 계약 체결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이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합니다. SK 수펙스 추구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을 위한 조건의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에어인천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이 우리 가루쌀을 활용한 매운 찜닭맛 볶음면을 오늘 출시합니다. 농심은 농림부의 가루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포함한 신제품을 만들었다며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겉면에 매콤한 찜닭 양념을 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2,7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 사립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5년째 그대로인 식비 지원금을 올려달라며 대학마다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아침 7시. 대학 강의실과 사무실 바닥을 쓸고 닦은 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식으로 대충 아침을 때운 뒤 건물 한 층을 전부 홀로 치우면서 부산이 움직이다 보면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오늘 그러니까 5시 오니까 10분 정도 됐더라고요. 세미나실 하나 있고 강의실 4개, 그 밖에 로비에 있는 큰 거 하나 있죠? 그거요. 배고프시다거나 이러시는데 배고프죠. 한숨 돌리고 함께 모여 먹는 점심 메뉴는 컵라면에 김치 반찬 하나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주는 한 끼당 식비 2,700원에 맞추려면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근처 학생 식당에 와봤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식사료는 5,000원대, 라면은 3,000원대 가격인데요. 청소노동자 한 끼 식비 2,700원으로는 엄두를 못 낼 가격입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이지만 식비는 5년 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각 대학 용역업체들과 집단 교섭을 하는 서울 지역 13개 사립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 사정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집회를 열고 이번엔 끼니당 400원이라도 올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한 달에 2만 원, 그 2만 원이 아까서 못 해주냐고. 진짜 동지 섣달에도 땀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요즘에 일하려면 진짜 땀이 빨빨빨 흘리게 일합니다. 학생들도 안타까워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나서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다니면서도 학교가 좀 자랑스러워지려면 학교가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면. 원청격인 대학은 용역업체와 노동자 사이 협상을 지켜보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고, 용역업체는 이미 대학에서 정해준 예산에 맞춰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내 아들, 딸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지에서 전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10년 동안 왔는데 한 번도 그냥 알아서 올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을 달라는 게 과한 요구인지 대학 노동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인천과 제주, 경주시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도시 현장 실사에 이어 각 자치단체장 설명회까지 마친 만큼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역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기획단이 꾸려져 본격 활동에 들어갔고 개최도시 선정이 남았습니다. 경주와 제주, 인천이 후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현장 실사에 이어 지난 7일 지자체장들의 발표까지 사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최종 개최도시 선정 건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4가지로 유치 목적과 기본계획, 국제회의를 감당할 여건, 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입니다. 추상적인 조건보다는 회의장과 숙소 등 물리적 여건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상들이 타고 올 전용기를 감당할 공항과 주기장, 50여 기가 예상되는 만큼 경주와 제주가 제시한 김해와 제주공항에 비해 인천공항이 넉넉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상들과 대표단이 묵을 숙소도 관건입니다. 이른바 프레지덴셜 스위트급을 보유한 호텔이 얼마나 있는지도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역시 정상회의와 강요회의를 동시에 치러야 해서 규모가 중요한 잣대입니다. 내년 11월까지 1년여 남짓한 기간에 추가로 건립할 시간이 없어 기존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의 송도 컨벤시아가 25,000제곱미터로 넉넉하고 제주와 경주가 각각 9,000과 5,000제곱미터입니다. 제주와 경주는 주변 회의장을 연계하는 만큼 문제없다는 주장입니다. 최소 700명이 참석하는 만찬장도 변수입니다. 경주는 월정교를, 제주는 여미지식물원, 인천은 내양의 상상 플랫폼을 내세웠습니다. 식사도 하지만은 공연장 이런 거를 공연, 무용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천에서는 그 최적의 공간, 상상 플랫폼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여기를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 대회처럼 잡음이 생기는 국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과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지구의 맥박. 오늘은 산사태가 난 파푸아뉴기니로 갑니다. 비 내리던 밤 뒷산이 통째로 무너져 마을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 숨졌습니다.
2천여 명이라는 사망자 통계도 산사태의 원인도 의혹투성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적도 근처 파푸아뉴기니. 지난달 24일 밤 산 한쪽이 통째로 무너져 6개 마을이 쓸려 내려간 곳입니다. 600m 길이, 축구 경기장 12배 면적입니다. 잠든 주민들 머리 위 100m 높이 산이 갑자기 무너지며 덮친 겁니다. 주민들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도로 주변부에 모여 살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산사태로 2,000명이 넘게 매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평소보다 7배 넘는 선수가 모여 있는 수준의 밀도입니다. 하지만 매몰자가 2,000명이 아니라 670여 명이라는 분석, 애초에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인구가 공식 인구의 2배라는 조사가 나왔을 정도로 정부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Estimated 670, but this could be an overstatement or even an understatement. Because it's impossible, frankly speaking, in Papua New Guinea, it's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statistics. 피해 규모만큼이나 산이 왜 무너졌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미 강우량 세계 3위인 파푸아뉴기니는 최근 들어 더 잦아진 집중호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3년 위성사진에 포착된 작은 상처를 주목합니다. 수년 전부터 산사태 징후가 있었다며 난개발 없이는 이 정도 규모의 참사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반은요, 그냥은 안 무너져요. 그 밑에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얘는 무너질 수밖에 있는 조건인데, 근데 이게 밑에 점토충 된 단층을 건드렸지, 분명히 건드렸거든요. 저렇게 대규모로 안반이 무너질 때는 손으로 땅을 파 수습한 시신은 고작 9구. 추가 산사태와 전염병 우려로 정부가 사고 12일 만에 매몰 지역 출입을 막으면서 사람도 의혹도 영원히 산에 묻히게 됐습니다. 원인 규명도 대책도 없이 참사를 밀봉했지만 또 다른 재난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 정기 성지 순례 하지 도중 요르단 시민 14명이 사망했다고 요르단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요르단 외무부 영사국은 성명을 통해 하지 도중 14명의 자국민이 사망했으며 1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과 실종 경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덥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이라고요? 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30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대전은 17.9도, 대구는 19.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31도, 강릉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휴일인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오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덥긴 하지만 하늘은 참 맑고 파란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 더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른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주 중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영남 내륙은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등 곳곳에서 폭염특보 수준의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